대표적으로 우리 주가가 명목 GDP 성장률보다 한 1 내지 2%포인트 높아요. 지금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보다는 조정 국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이 신기술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맞나요? 저는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흔들렸던 게 반도체에 대한 그 뭐 CLSA하고 모건 스탠리의 그 거의 매도 보고서 리포트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인지 뭔지 하여튼 또 다른 주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었단 말이죠. 지금은 다시 이제 좀 안정세로 회복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반도체 이게 정말 우리가 불안해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할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죠. 주가라는 건 굉장히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월 중순에 삼성전자 주가 예를 들어서 9만 5천 원까지 가고 뭐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지금 7만 5천 원 안팎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니까요. 굉장히 낙관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올해 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51조, 내년에 62조, 뭐 일부 애널리스트는 뭐 내후년에는 뭐 90조까지 전망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는 것이죠. 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그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네. 물론 그 반도체가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반도체 수요 보니까 서버,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이쪽에 한 7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서도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그 삼성전자 사가지고 저한테도 뭐 가까운 주변 친척들도 물어보는데요. 네, 저는 뭐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척이 삼성전자가 얘들 둘 유학을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 샀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저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반도체 경기도 경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 시간에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6월에 정점을 치고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경기 둔화될 것이다. 우리 경기가 다른 나라에 선행하니까 다른 나라도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경기가 둔화되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기 국면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점은 아니다.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매월 장기적으로 보고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 둔화,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일시적인 어떤 급락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주가가 명목 GDP 성장률보다 한 1 내지 2%포인트 높아요. 우리나라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지만은 계속 우리 경제는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명목 GDP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그만큼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저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1% 오르다 보니까 우리 주가가 명목 GDP를 가대평가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저는 주시장에서 4 내지 5%좀 낮추자. 근데 주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거고요. 그 오르는 것 중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아, 현재. 예. 예를 들어서 이제 86년부터 집하고 저 주식하고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집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86년부터 KB국민은행에서 뭐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아파트 가격 지수가 9배 올랐습니다. 지수. 9배. 예. 실제 이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은 100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늘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근데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주식 보유 비중을 지금은 한 40% 정도, 현금 보유 비중을 한 60% 정도를 보유하자. 제 경우가요. 예, 예. 이렇게 이제 하시고 예. 뭐 각자 그 사람들마다 이제 환경이 다 다르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예. 뭔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이자 이런 예. 말씀인데 예. 그 얘기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매수 그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 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은 누구도 잘 모르죠.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예상해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보다는 조정 국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그 하락했을 때 또 주가가 하락하면 저평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또 가감히 주식을 늘리자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젊은 분들 뭐 60대 되신 분들한테도 주식 투자 하시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하니까 네. 교수님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인가요? 그 포스코 너무 싸다 그거 배당도 좋고 그 사면 좋은데 안 산다 뭐 그 강의 가도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포스코 직원들한테 가가지고요.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지 마세요. 자기 주식 자사주를 사세요. 그리고 배당 받으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뭐 KT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랐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거기다 이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배당 투자에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불안한 시기에는 그러니까 또 보통은- 연말이 가까우니까 또 배당 투자에서 주식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될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성장주 중심으로 네.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그 이야기도 성장주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예, 예. 근데 오히려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배당주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주말마다 그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씨 뿌리는 시기 있고 그 수확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명백해요. 제가 3주 전에 무씨 뿌렸습니다. 무엇이요? 예, 무씨. 10월 중순에 그걸 수확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씨를 뿌리는 시기였었어요. 근데 주식시장 뭐 경기에도 분명히 그런 씨 뿌리는 시기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농산일보다는 더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보면은 지금은 최소한 주식시장에 저는 씨를 뿌리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예. 뭔가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예, 예. 그런 좀 안전자산에 지금은 좀 투자하시자. 그러면 반대로 그런 성장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경기가 한번 이게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 상당히 우리나라 평균 수축 국면이 18개월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경기 둔화가 된다. 근데 아까도 제가 드렸던 질문이 일시적으로는 급락하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시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냐 질문 드렸지만 저는 그 일시적인 그 기간이 뭐 한 몇 개월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길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해서 계속 말씀드려서 상반기까지 오르고 3분기는 조정이다. 지금 4분기는 반등이다. 근데 4분기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그 계속 박스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3분기 조정장이거든요. 뭐 4분기에 약간 반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닐 것이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다시. 경기 수축 국면이 되니까 사실 우리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는 국면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뭐 9년, 10년 동안 우리 주가가 계속 일정한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저는 그런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 1년 정도는. 예, 왜냐하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장주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그 수축 국면을 벗어나는 후년쯤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 저는 뭐 시기로 보면은 계속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년 하반기쯤이 아닐까. 내년 하반기쯤이 예, 성장주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그 수소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주 그냥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막 난리예요. 그 예. 현대에서도 뭐 그 수소차 관련된 예. 뭐 발표도 하고 수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첨단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자꾸 풍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테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미래 신기술 같은 것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기대감으로 막 주가는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40년간 주식시장에 있으셨으니까 적정한 이 신기술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맞나요? 저는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어제도 뭐 수소 뭐 2040인가 발표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 수소차, 그러니까 앞으로 저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부채가 많지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돈을 쓰지만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런 그린 에너지에다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2050, 뭐 탄소 제로 시대 이렇게 해치니까 정부도 거기다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기업도 저 요새 ESG, 위, 환경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는 이게 아주 추세적으로 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우리보다는 저 중국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우리 대표님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냥 중국의 전기차 ETF에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만 지금 뭐 80% 가까이 올라버렸고요. 작년 말에 비해서. 근데 많이 올라서 조정을 보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소에는 굉장히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그룹, 뭐 포스코그룹, 뭐 전부 여기다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포스코 그룹에서도 그동안 철강에서 그룹 전체의 이익을 대부분 냈어요. 근데 제가 포스코 그룹 강의 가서 뭐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에너지 쪽에서 이익을 절반 이상을 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철강에서 대부분 이익을 내고 그렇죠. 있는데 그쪽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저는 성장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 특히 현대그룹 같은 데가. 근데 그 수소 하려면 전기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차라서 수소가 아니라 수소전기차더라고요. 전기수소차? 그러니까 우주 여러 물질 중에서 75%가 수소라는 겁니다. 네. 근데 수소를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는 전문가 아니니까 지금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수소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다음에 그린 수소 이런 거로 나눠집니다. 이 그레이 수소라는 것은 뭐냐면 수소를 추출하는데 지금 하는 그 화석 연료로 그걸 추출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블루 수소는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결국 그 블루 수소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추출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블루 수소 그린 그 수소라는 것은 그 태양광 풍력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중동 국가들이 이 그린 수소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뭐 사막도 많고 날씨 더운데 태양열. 그동안 기름을 파내가지고 파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왜 그린 수소로 가느냐? 앞으로 추세가 그리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 장점은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태양은 어디서나 언제도 있고 바람도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것이죠. 그 중동 국가들 태양열이 굉장히 좋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풍력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광 비용을 보니까 세계 평균보다 그 중동 국가들 비용이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태양열이 많으니까. 그렇죠. 효율성이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중동에서 수소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발전되고요. 아마 그런 수소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뭐 전기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고요. 저는 뭐 수소 경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이제까지의 그 탄소, 예. 그러니까 그 화석 연료, 예.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들은 다 좌초될 거예요. 좌초 자산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 이제 이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 화학회사들이 전지를 만들면서 살아남고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은 그 중동 국가들도 우리는 석유 끝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런데 또 뭔가 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업들이 계속 적용해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잘된 기업들 보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하는 건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추세를 봐가지고 성장 산업에 계속 양성 경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그 현대차, 뭐 LG그룹, 뭐 SK그룹 이런 게 보니까 뭐 M&A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M&A 대상 기업들 보면은 양성 경영, 이 추세에 맞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M&A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은 아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어떤 그 뭐죠? 그 과거 그 발전 속도나 이 과정 히스토리를 봤을 때 거의 10년 이상 걸리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가도 그렇고 뭐 되게 지지부진하고 뭐 해가지고 최근 뭐 한 1, 2년 요 사이에 확 부각이 된 것처럼 네. 지금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좀 끄트머리 가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주가는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초기 단계니까 막 여러 기업들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진짜 성공할 줄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가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 성장 단계에 들어가면은 뭐 구체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그게 굉장히 빠른 산업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때 뭐 자산가이 급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숙 단계 가면은 이제 주식시장은 오를 만큼 올라가 버리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초기 단계니까요. 앞으로 성장 단계가 남아 있는데 저는 지금 멀리 내다보고 좀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지금서부터?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기업분 뭐 애널리스트 하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주식 투자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결론은 그냥 미래 추세를 보고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됐더라.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뭐 수소는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뭐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좀 더 좀 의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 중소형주가 좋으냐 대형주가 좋으냐 수익률에 앞으로 하반기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대형주가 워낙 재미가 없고 조정을 받고 이제 중소형주를 했으니까 중소형주가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때 여기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 현대차가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럼 현대 뭐 이런 어떤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밑에 그 소재라든가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어떤 그런 중소기업,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잘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저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뭐 대기업에 더 투자하는 게 이럴 때는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요. 예, 그런데 저 우리나라가 사실 그 납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납품 받을 때 중소기업 가면은 그 단가를 후려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계속 같이 커나가야 되죠. 단가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웬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른 데서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중소기업 아주 특별한 기술을 뭐 대기업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몰라도요. 뭐 다른 중소기업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우리가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거를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예, 돈을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예. 할 수 있는 대기업에 일단은 그 집중하는 게 낫겠네요. 예, 저는 말씀 그렇게 들어보니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국 시장은 좀 과거에 보면은 조정 기간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박스권 장세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 우리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자금이 이러면서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이제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전부 수출주가 아니라 무슨 뭐 플랫폼 기업들도 있고 뭐 금융 기업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박스권 장세가 아니라 미국처럼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무슨 소리야? 한국은 어려워. 그래서 그냥 미국 시장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올랐을 땐 매도해야 돼.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선 우리 주가를 장기적으로 보면요. 80년대 후반에 3조 원으로 주가 한번 급등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외환위기까지 거치면서 주가 500, 1000에서 계속 박스권 보이다가 외환위기 끝내고 구조조 안정성장 국면에서 또 2000을 돌파했습니다. 2000 돌파하고 한 10년간 쉬다가 지금 3000 돌파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학개미운동 말씀하신 것처럼 참 현명한 동학개미들이죠. 예, 저희 학생들도 보면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기업 분석하고요. 저한테 와서 기업 분석해가지고 이것 좀 평가 좀 해라.
해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동학개미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요. 2007년,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예,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해가지고 144조 원 엄청난 돈을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주식 사가지고 우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주가가 그때 가대평가됐었죠.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개인들 투자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근데 개인들 좀 기대 수익률이 좀 많이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뭐 코스피 30% 오른 경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경우거든요. 예, 기대 수익률 좀 낮춰야 되는데 근데 주가가 오르는 것만 봤다가 최근에 그 증권사 지점장들 이야기 보니까 예,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루해 하신대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조정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요. 또 주식시장이 실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남아서 떨어졌을 때 더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버릴까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교수님은 일단 한국 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이번에는 좀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박스권 뭐 상승하는데 저는 앞으로 뭐 1년 반 정도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년 반 정도는. 네, 이 시기를 좀 잘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 비중을 조금 예. 이제 교수님은 한 40% 정도로 낮춰놨다. 예. 현금 비중을 60%로 다른 분들도 참고해서 자기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예, 현금 보유 그렇습니다. 비중을 좀 높이자.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40년간 이 금융 증권 시장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과거의 데이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요즘 들어온 분들은 요즘 환경 가지고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사라는 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